2024년 5월 15일 새벽 6시 부산 외곽 신도시 개발지역. 오민석은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에 들어섰다. 15년간 현장을 지켜온 그에게 이 시간은 가장 소중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 혼자만의 시간에 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소장님 벌써 오셨어요? 야간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제 타설한 콘크리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손전등을 비추며 기둥을 살피던 민석의 눈이 멈췄다. 철근 규격이 이상했다. 그는 줄자를 꺼내 직접 측정했다. D19. 설계 도면에는 분명 D25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건 설마. 민석은 급히 다른 기둥들을 확인했다. 모두 같았다. D25 대신 D19가 사용되고 있었다. 철근 직경이 6mm 차이면 단면적은 약 40%나 차이가 난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였다. 그날 오전 민석은 본사 박진수 전무에게 전화했다. 전무님,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철근 규격이 설계와 다릅니다. 전화 너머 박진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민석 소장, 자재업체 실수 아닐까? 내가 확인해 볼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하지만 전무님,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전체 현장을.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일단 공사 일정 맞추는 데 집중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석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 지연되면 안 된다는 독촉만 내려왔다. 민석은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그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했다. 사비를 들여 민간 시험소에 의뢰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나왔다. 민석은 성적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계 강도 27A여야 할 콘크리트가 18A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 강도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300세대가 입주할 건물인데. 민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6개월 뒤면 입주가 시작된다. 만약 이대로 완공되면 언젠가 이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민석은 아내 혜진과 상의했다. 혜진은 루게릭병으로 이미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병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한 달 치료비만 300만 원이 들었다. 민석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보, 회사에 문제가 있어. 심각한 부실 시공이야. 민석은 시험 성적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혜진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형편도 그렇고 회사랑 싸우면. 혜진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다. 여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우리 준서한테도 떳떳해야죠. 아빠가 비겁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았다. 혜진의 몸은 날로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다음 날 민석은 구청 건축과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태양건설 신도시 어단지 현장에 심각한 부실 시공이 있습니다. 철근 규격 미달, 콘크리트 강도 미달입니다.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민석이 확인해보니 제보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진수의 처남이 지역 시의원이었고 그의 영향력으로 제보가 묵살된 것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민석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출근길에 같은 차량이 따라오고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다. 회사에서는 민석의 업무 일지와 자재 발주 내역이 감사를 받기 시작했다. 민석은 직감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5월 23일 오후 2시. 민석은 본사 8층 회의실로 호출됐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박진수의 문자를 받고 올라갔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민석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박진수 전무와 인사팀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까지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오 소장. 박진수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민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진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를 펼친 민석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자재 구매 내역서들이었다. 태양산업이라는 유령 회사 앞으로 수억 원어치의 철근과 레미콘이 구매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마다 자신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이런 회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박진수는 비웃듯 말했다. 여기 당신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태양산업에서 당신 계좌로 3억 2천만 원이 입금됐네요. 민석은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지만 그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전무님, 이건 누명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왜냐고요? 박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부인 병원비 때문이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당신 월급으로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현장 자재를 빼돌린 거 아닙니까? 민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박진수는 자신의 약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현장을 맡긴 게 회사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부터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그를 형사고소까지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혐의였다. 15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의 경력은 하루아침에 범죄 기록으로 바뀌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현장 사무실에 짐을 챙기러 갔을 때 1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후배 이동욱은 멀찌감치 서서 실망한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동욱아, 나 얘기 좀. 형, 저 바빠요. 죄송합니다. 이동욱은 고개를 돌렸다. 민석은 홀로 짐을 챙겨 나왔다.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안전모와 줄자, 현장 일지를 담은 박스. 그것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현관에서 주저앉았다. 아들 준서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것을 본 순간이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도둑이래. 그거 아니지? 그렇지?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억울한데 11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준서야, 아빠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준서 아빠 믿지? 준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석은 현실을 마주했다. 통장 잔고는 120만 원. 다음 달 병원비는 300만 원. 집세는 80만 원. 변호사를 선임해 싸우려 해도 착수금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민석은 부산 구포시장으로 향했다. 일용직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청과물 도매상 김태식 사장을 만났다. 힘들어 보이는데 일 찾나? 태식은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네. 아무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력서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 오늘부터 나와. 새벽 3시 출근이야. 괜찮아? 감사합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현실은 훨씬 가혹했다. 첫날부터 민석은 20kg 상자를 수백 개 나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15년간 현장 일을 했지만 이 일은 달랐다. 현장에서는 소장이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밑바닥 일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식이 민석을 불러 소주를 한 잔 따라줬다. 자네 사정 좀 들었어. 부당하게 당했다며?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20년 전에 자네처럼 됐어. 대형 건설사 현장 소장이었는데 회사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내가 잘렸지.
집사람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결국 4년 전에 세상 떠났어. 민석은 태식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20년간의 한이 서려 있었다.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자네는 아직 쌩쌩한데 뭘 그렇게 좌절하나? 싸워야지. 하지만 돈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거는 반드시 있어. 찾아야 해. 그리고 세상에는 자네를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 태식의 말은 민석에게 작은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석은 절망에 빠졌다. 그 아파트가 자꾸 꿈에 나타났다. 300가구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무너지는 건물. 민석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혜진이 말대로 준서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자. 8월의 무더운 여름. 민석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출근했다. 상자를 나르고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의 호통을 들었다.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혜진을 돌보고 준서의 숙제를 봐주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신의 사건 자료를 정리했다. 15년 경력의 현장 소장이 이제 시장 막노동꾼이 됐네. 민석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해고 전에 찍어둔 현장 사진들을 정리하고 시험 성적서를 복사하고 자재 발주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석은 시장 입구에서 생방송을 하는 젊은 여성을 봤다. 스마트폰을 들고 안녕하세요. 부산 고발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렸다. 오늘은 구포시장의 숨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석은 호기심에 그녀의 채널을 검색해봤다. 부산 고발왕 마이너스 구독자 8만 명. 지역 비리와 사건들을 다루는 채널이었다. 최근 영상을 보니 지역 의원의 부정선거운동을 고발한 내용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석은 용기를 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실례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강유라는 민석을 쳐다봤다. 네? 제보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30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부실 시공됐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유라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카페에서 민석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철근 규격 미달, 콘크리트 강도 미달, 자신의 제보, 그리고 조작된 횡령 혐의까지. 유라는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에요. 300세대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유라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사진과 시험 성적서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해요. 저한테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부산대 건축구조 교수님, 건설 안전 분야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 우리가 함께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유라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다. 제 아버지도 15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안전장치 없는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였죠.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가 안전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이런 부조리를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석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유라는 민석이 제공한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부산대 김정훈 교수에게 보냈다. 김 교수는 구조역학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진단 분야에서 권위자였다. 이 자료들을 보니 심각하네요. 김 교수는 화상회의에서 말했다. 철근 규격이 이 정도 차이 나면 내진 성능이 40% 이상 저하됩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미달이면 중대형 지진이 오면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입주가 4개월 남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강 공사를 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유라는 이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였다. 박진수의 방해가 본격화됐다. 민석의 집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되기 시작했다. 민석이 출근하면 따라오고 퇴근하면 또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민석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 특히 학교 다니는 아들.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준서가 학원 가는 길에 낯선 남자들이 따라붙었다는 말을 했다. 아빠 무서워. 그 아저씨들이 자꾸 쳐다봐. 민석은 공포에 빠졌다. 자신의 싸움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민석은 유라에게 전화했다. 유라 PD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요. 민석 씨,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을 겁주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제 아들이. 혜진이 민석의 휴대폰을 뺏어 들었다. 유라 PD님 저예요. 민석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혜진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준서 같은 아이들이 살 집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하지만 당신과 준서가.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알리고.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면 그건 진짜 끝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혜진의 말에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루게릭병으로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누구보다 강했다. 다음 날 민석은 경찰서에 협박 문자를 신고했다. 유라는 이 사실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는 건설회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9월 어느 날 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형. 저 이동욱입니다. 민석은 놀랐다.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였다. 형,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밤 10시 부산역 근처 작은 술집. 이동욱은 민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형,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형이 억울하다는 거. 철근 규격 미달도 콘크리트 강도 미달도 다 사실이라는 거.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저도 형처럼 될까봐. 이동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진수 전무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오민석을 따르면 너도 끝장이야. 하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너한테 소장 자리를 주겠다고. 저는 비겁하게 선택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동욱은 계속했다. 하지만 형, 저 3개월 동안 하루도 편하게 못 잤어요. 매일 밤 형 생각이 나고 그 아파트 생각이 나고 제가 비겁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다 증언하겠습니다. 박진수가 지시한 것, 자재를 바꾼 것, 형한테 누명 씌운 것 다요. 민석은 이동욱의 어깨를 잡았다. 진심이냐? 네, 형.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민석은 이동욱을 끌어안았다. 두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며칠 후 유라와 민석 그리고 이동욱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이정희 변호사였다. 그녀는 건설 관련 소송 전문가였다. 자료들을 검토해봤는데 승산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특히 이동욱 씨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내부 증인이 있으면 검찰도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박진수 전무 쪽 변호인단이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유라가 말했다. 제가 이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겠습니다. SNS와 유튜브로.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국민의 관심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민석은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2024년 10월 15일 오후 8시. 강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 제목은 300세대를 위협하는 부실 시공, 내부 고발자는 왜 범죄자가 됐나? 였다. 25분짜리 영상은 3주간의 취재와 편집 끝에 완성됐다. 민석의 인터뷰, 김정훈 교수의 전문가 의견, 현장 사진들, 시험 성적서, 그리고 이동욱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민석 씨 올렸어요. 유라가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시장 숙직실에서 영상을 켰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다. 저는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오민석입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영상은 차분하지만 강렬했다. 김정훈 교수가 철근 규격 차이를 설명하는 장면, 콘크리트 강도 미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민석이 조작당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제시됐다.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5만, 2시간 만에 10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 실화인가요? 진짜 무섭네요. 저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요. 오민석 소장님 응원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태양건설 망해라. 박진수 감옥 가라. 자정이 되자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MBC 스트레이트, JTBC 뉴스룸, 한겨레 신문에서 연달아 취재 요청이 왔다. 유라는 24시간 동안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유라 PD님, 이거 진짜 되는 건가요? 민석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됐어요, 민석 씨.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태양건설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영상은 사실 무근이며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했으며 오민석 씨의 횡령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민석 씨와 강유라 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 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 진상규명이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 마이너스 15%, 그 다음 날 마이너스 20%. 이틀 만에 시가총액 30%가 증발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긴급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부산시도 입주 연기 및 전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입주를 4개월 앞두고 모든 것이 중단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황했다. 300가구 대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리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입주금 2억 원이나 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태양건설 고소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 김수현 42세, 주부은 민석을 찾아왔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한 집에 살 뻔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10월 25일 부산지방검찰청이 태양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박진수의 사무실, 회계팀, 구매팀이 모두 뒤집어졌다. 박진수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검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태양건설이 유령회사 태양산업을 통해 15억 원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박진수의 차명 계좌로 흘러갔다는 것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다. 건설업계 적폐의 민낯,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만든 건설사 300가구를 위협한 부실시공 등의 제목이 쏟아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리 집 안전하게 해달라, 철저한 진상 규명하라, 박진수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민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자신의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날지.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민석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진실이 이긴 거예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그래도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편이잖아요. 당신이 옳다는 걸 다 알아요. 준서도 학교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아빠 칭찬했어.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래. 민석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3개월 전만 해도 너희 아빠 도둑이라는 말을 듣던 아이가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11월 3일 검찰은 박진수를 긴급 체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였다. 박진수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연행됐다. 그 장면을 본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식 사장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해냈어. 진짜 해냈어. 유라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오민석의 300일 시리즈는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유라는 한국기자협회상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2025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민석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오늘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15억 원.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피고인은 공공아파트 건설에서 자재를 부정하게 변경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이를 발견한 내부 고발자에게 오히려 범죄를 뒤집어 씌운 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계속했다. 특히 300세대가 입주할 건물의 안전을 위협한 점은 매우 중대합니다. 만약 오민석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언젠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을 다 읽은 판사는 방청석의 민석을 바라봤다. 오민석 씨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석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둘러쌌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소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복직하실 겁니까? 박진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300가구의 안전,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건설 신임 대표가 민석을 찾아왔다. 소장님 돌아오시죠. 현장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도 2배로.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길이요? 네. 저처럼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민석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김태식 사장, 강유라 PD, 그리고 변호사 이정희와 함께 건설 현장 안전지킴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목표는 3가지예요. 민석은 창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첫째,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 둘째, 부당해고 당한 현장 노동자들의 법률 지원. 셋째, 내부 고발자 보호. 김태식 사장은 초기 운영 자금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자네가 20년 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유라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벌였다. 오민석의 용기에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놀랍게도 한 달 만에 2억 원이 모였다.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욱이 찾아왔다. 저도 태양건설 나왔습니다. 형과 함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석은 이동욱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동욱아. 3월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민석에게는 어떤 현장보다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창원에서 온 김철수 49세 씨였다. 저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회사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가 민석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편 문제의 아파트는 전면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1년이 걸린 대공사였다. 철근을 교체하고 기둥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했다.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비용은 건설사가 전액 부담했다. 2026년 3월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민 대표 김수연 씨가 민석을 입주식에 초대했다. 소장님, 이 자리에 꼭 와주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입주식 날 300가구 대표들이 민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생명의 은인 오민석 소장님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소장님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날 오후 민석은 혜진과 준서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다. 혜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병세는 계속 진행되어 이제는 말하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민석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서가 아빠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민석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것이 자신이 쌓은 진짜 이유였다. 아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5월 협동조합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3년간 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라는 민석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오민석의 500일이라는 제목으로 EBS에서 방영됐고 한국기자협회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유라는 말했다. 이 상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한 현장 소장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민석 씨는 제게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8월 민석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건설 현장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였다. 내부 고발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파수꾼입니다. 민석은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법을 바꿔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석의 증언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3개월 후 건설산업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봄 협동조합 1주년 기념식 날 민석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2년을 돌아봤다. 해고당하던 날의 절망, 시장에서 상자를 나르던 고단함, 협박에 떨던 두려움, 재판정에서의 긴장.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김태식 사장이 소주잔을 들었다. 자네 정말 대단해. 자네 덕분에 나도 20년 한을 풀었어. 이동욱이 말했다. 형,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도와줍시다. 유라가 카메라를 들었다. 민석 씨,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석은 혜진과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혜진은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혜진이 힘겹게 말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당신이 날 지탱해줬어. 준서가 말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민석은 혼자 그 아파트를 찾았다. 300세대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 TV를 보는 노부부, 숙제하는 아이들.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자신이 지켜낸 것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일 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다. 또 다른 부당함을 겪은 사람이. 그리고 민석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